지난 11일 만화 검정고무신의 원작자 이우영 작가가 너무나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검정고무신 이 만화의 원작자임에도 불구하고 저작권을 인정받지 못했었는데요. 계약 상대방인 출판사와 긴 소송을 벌이던 끝에 스스로 삶을 놓아버렸습니다. 계약을 잘못 맺은 수렁이 이리도 깊었습니다. 동화 구름빵을 지은 백희나 작가 역시 출판사와 맺은 계약 때문에 저작권을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졌는데요. 대법원까지 소송전이 이어졌지만 사법부는 끝내 원작자가 아닌 출판사의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백희나 작가는 지난 2020년 아동문학계의 노벨상이라 불리는 아스트리드 린드그렌상을 수상했는데요. 당시 심사위원장이 백 작가의 작품 세계를 두고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경이로운 세계로 가는 출입문이다 라고 말이죠. 하지만 저작권 계약 구조 그리고 경제적인 면을 놓고 보면 작가들에게 경이로운 세계로 가는 출입문은 없었습니다. 지금도 어디선가 약자의 위치에서 계약을 맺어야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더는 이런 아픔이 없도록 저희가 함께 길을 찾아보겠습니다. 성공으로 가는 출입문을 열어보시죠. 월요일 성공 예감 시작합니다. 잠시 후 슬기로운 법률 생활 시간에 바로 이 저작권 문제를 우리 삶에 생활에 대입해서 한번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주에도 임시로 진행을 대신 이제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Y스트릿 이대호 편집장입니다. 오늘 경제 상식 퀴즈가 나갑니다. 오늘 중요한 게 달라지는 날인데 2년 5개월 만이라고 합니다. 888일 대중교통, 택시, 항공기 등에서 이제 이것을 쓰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의료기관, 병원 같은 곳이요. 그리고 일반 약국, 요양원 등 감염 취약시설에서는 계속 착용해야 하는데요. 제조, 유통사 입장에서는 이제 판매량 저조를 고민을 해야 되고 반대로 화장품 업계에서는 매출 증가를 기대하고 있죠. 코로나19와 함께 참 우리 삶의 필수품이었던 이것. 네, 그리고 이 정답을 보내주실 때 이것에 대한 추억도 함께 보내주시면 당첨 확률이 올라갈 것 같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참여해 주신 분들께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보내드리고 또 한 달에 한 분씩께는 180만 원 상당의 매트리스를 계속해서 보내드립니다. 저희 실시간으로 방송하고 있는 모습은요. KBS 콩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성공 예감을 자주 검색하시면 성공이 가까워집니다. 자, 오늘의 경제 뉴스부터 짚어보죠. 해담경제연구소 어예진 소장, 파이낸셜 뉴스 이환주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뉴스도 배우고 상식도 키우는 시간. 먼저 어예진 소장, 어떤 뉴스 준비했습니까 오늘? 네, 미국의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 이후에 한국판 SVB 사태를 막기 위한 조치들이 빨라지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금융시장 불안감으로 우리나라에서 제2금융권 PF 부실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정리했고요. 유럽연합이 최근 발표한 유럽판 IRA로 불리는 이 핵심 원자재법과 탄소 중립 산업법 이렇게 관련해서 우리 기업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소식까지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글로벌 경제에서 제일 중요한 두 가지 이슈네요. 네. 그리고 이환주 기자는요? 예, 60세 이상 고령층 취업 증가 현상 국내 소식 하나 준비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짧은 동영상을 올리는 중국 플랫폼 틱톡을 전 세계에서 보이콧하고 있다는 소식 준비했습니다. 요거 쓰시는 분들 많던데. 좀 조금 이따가 한번 더 깊이 있게 여쭤보겠고요. 우선 어예진 소장부터. 네. 자, 미국의 실리콘밸리 은행 그 파산 선언 이후에 네. 우리나라에서도 좀 뭔가 비슷한 조치들이 좀 생겨나고 있나요? 네, 맞습니다. 일단 한국은행이 실리콘밸리 은행 사태 이후에 대비책을 추진하는 것은 이번 사태가 단순 실리콘밸리 은행의 과실 때문만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니까 애초에 실리콘밸리 사태의 시작은요.
그런 텔레그램 같은 메시지 창으로 그 은행 좀 유동성 위험이 있는 것 같아라는 거였거든요. 그리고 파산의 배경은 금리 상승이라는 이런 대외 환경으로 인해서 그 여파로 주요 고객인 스타트업 기업들이 어려워진 겁니다. 네. 그리고 실리콘밸리 은행이 예금의 절반 이상을 국채 투자해서 보유하고 있었어서 그래서 금리가 높아진 상황에서 매도할 경우에 이 손실이 더해졌다는 점이 있습니다. 미국 16위 은행이 유동성과 금리 인상 같은 대외 환경으로 40시간 만에 파산까지 간 걸 목격한 한국은행이 국내 은행의 신용 유동성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두 가지 조치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하나는 한국은행이 은행으로부터 받아놓는 차액 결제 담보 비율을 기존 70%에서 2025년 8월까지 100%로 높이는 방안입니다. 용어 어렵네요. 네. 차액 결제 담보 비율. 요거 쉽게 설명해 주실 거죠? 그리고 요게 어떤 식으로 이제 대안이 될 수 있는지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이 말을 이해하려면 현재 은행 자금이 어떤 식으로 이체가 되는지 그거를 좀 알아야 되거든요. 네. 우리가 평소에 A은행에서 B은행 또는 C은행 이렇게 서로 이체가 이루어질 때 그때 오갈 돈을 은행들이 계산해서 정산을 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일단 자기 돈으로 이체 자금을 계속 내어줘요. 그리고 거래 다음 날 오전 11시에 한국은행이 거래를 다 모아서 은행 간에 각자 갈 돈, 올 돈 이런 거를 모두 계산해서 더 받아야 되는 돈. 그러니까 차액을 상대 은행 예금 계좌에서 정산해서 보내줍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되냐면 한국은행이 다음날 정산해주기 전에 자기 돈을 미리 쓰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불가피하게 나에게는 신용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이 SVB처럼 특정 은행이 하루 이틀 안에 갑자기 파산할 경우에는 그 은행을 상대로 거래한 은행들은 다음날 정산을 받을 수 없게 되겠죠. 네. 그러면 파산 여파가 계속 번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한은은 이걸 나름의 위험 회피 수단으로 각 은행으로부터 차액 결제 규모의 70%에 해당하는 국채 또는 통화안정채권이라고 통환채 이런 걸 담보로 받아둡니다. 근데 만약에 은행이 파산해서 나머지 30%의 미결제가 발생하면 거래를 함께한 다른 금융기관들이 그걸 30%를 채워서 메꿔야 되는 상황이 발생하거든요. 네. 그래서 안 그래도 올 2월에 이 비율을 원래 70%였던 걸 80%까지 올릴 예정이었는데 레고랜드 사태 있었죠. 뭐 자금 경색 심해지고 그러면서 작년부터 6개월 동안 인상을 미룬 바가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오는 5월에 금통위가 회의를 다시 열어서 이걸 또 유예를 해줄지 밀어줄지 아니면 80%로 올릴지 정해야 됩니다. 네. 근데 만약에 더 이상 미루지 말고 올리기로 하면 8월까지 80% 그리고 2025년까지 계획대로 100%에 맞추게 됩니다. 이런 신용 리스크를 그냥 아예 없애보자. 그런 방법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걸 검토 중이거든요. 이걸 바로 실시간 총액 결제 시스템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금융기관 간의 최종 자금 결제를 나중에 하루 지나고 한국은행이랑 하지 말고 그냥 건별로 실시간으로 즉석에서 이루어지게 하자는 거예요. 근데 미국이 오는 7월에 이 실시간 총액 결제 시스템을 적용한 Fed Now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Fed는 그 연준의 약자죠. 네. 예, 이거 Fed Now를 출시할 예정인데 아무래도 이런 거 방식이 도입이 될 경우에는 동시간에 수많은 결제가 한 번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정보량이 폭증하고 좀 비효율적이다 이런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신용 리스크 차원에서는 문제가 전혀 없게 되면서 오래전부터 스웨덴, 러시아, 캐나다, 홍콩, 브라질 등에서 점차적으로 도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은행들에게 신용을 더 줄 건지 아니면 좀 안정의 비중을 더 둘 건지. 근데 지금 글로벌 금융시장의 흐름은 신용보다는 안정을 찾아가라고 지금 계속 하고 있는 흐름이고요. 사실 이제 금융시장이 흔들릴 때는 약한 고리부터 좀 끊어지기 마련인데 맞습니다. 그래서 그 위험 신호를 빨리 좀 우리가 읽어야 되는 거고 우리나라에서는 좀 약한 고리로 평가되는 지점이 어디일까요? 아무래도 이 실리콘밸리 은행 파산이 유동성과 금리 그리고 경기 악화 이렇게 종합 세트로 해서 영향을 준 것처럼 이렇게 경기 침체와 금융 불안이 심화가 되면 우리나라에서는
저축은행 같은 제2금융권 그리고 이런 부분이 흔들릴 수 있다는 가능성이 나옵니다. 과거에 저금리와 부동산 시장 호황에 일부 금융회사들이 부동산 PF 대출을 늘려왔거든요. 네. 근데 이게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주택용 부동산의 경우에는 이 금리가 가격이 급격하게 오른 만큼 지금 급격하게 내리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개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내가 빌린 대출액은 변함이 없으나 집값은 떨어져서 개인 자산에는 타격이 있죠. 네. 그게 1억 원만 집값이 빠져도 굉장히 타격이 큰 건데요. 그리고 상업용 부동산의 경우에는 경기가 안 좋아지니까 부동산을 매입하거나 또는 뭐 사무실을 내는 사람이 줄어드니까 분양이 안 되겠죠. 그러면 상업용 부동산을 만들기 위해서 크게 일으킨 대출을 제때 못 갚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을 두고 말하는 겁니다. 저축은행의 부동산 PF 대출 잔액은 지난해 3분기 기준으로 보니까 10조 7천억 원인데 2년 전 대비해서 이게 4조 원 가까이 급증한 거라고 그래요. 고위험 PF 사업장 대출 비중도요. 지난해 6월 기준으로 약 30%. 이게 저축은행이 다른 업권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편이거든요. 국내 저축은행의 유동성 비율은 100% 이상이어야 한다는 감독 규제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보면 한 135%로 양호한 수준이기는 한데 과거에 왜 저축은행 사태 있었잖아요. 네. 그때를 2011년. 봐도 네. 그게 불안 심리로 인해서 급격한 예금 인출이 또 부실과 파산으로 이어졌다는 거를 생각하면 아무리 135%로 양호한 수준이라고 해도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인 거죠. 그리고 새마을금고나 농협 수협 같은 이런 상호금융권은 유동성 비율 규제 개정으로 비율이 100% 규제를 받을 예정인데 지금은 아니거든요. 이게 네. 내년 말부터라서. 그래서 현재 금융당국이 수시로 점검에 나서는 상황입니다. 이게 그 SVB 은행 그 파산했던 그 속도도 그랬고 경제는 심리라고 하는데 이 불안 심리가 진짜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뭔가 불씨라도 생기기 전에 소화기부터 다 준비를 해놔야 되는 거고요. 근데 이완주 기자. 지난밤에 크레딧 스위스 은행이 이제 UBS의 헐값 인수가 됐잖아요. 네. 그리고 지난주에 미국 그 오마하 워렌 버핏이 사는 곳에 수십 대의 전용기가 가서 미국 지방은행 문제들을 논의했다라는 설이 들리는데 네. 이게 2008년처럼 시스템 리스크나 금융 위기로 번질까 봐 우려하는 시선들도 있다. 네, 지난 주말 최대 화두가 그거였던 것 같아요. 미국 지방은행 CEO들이 전용기를 몰고 오마하로 버핏을 만나러 가고 있다. 버핏은 그냥 앉아서 햄버거 드시고 있는데 전국에 이제 지방은행 CEO들이 몰려든다. 근데 그게 그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불안 심리가 더 커지기 전에 미리미리 차단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스위스에서 들려온 소식, UBS가 CS, 크레딧 스위스를 인수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은 잠시 후 2부에서 우리가 신영증권 김학균 센터장 통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한번 우리가 짚어볼게요. 자, 이완주 기자가 직접 준비한 소식은요? 예,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2월에 60세 이상의 취업자 숫자가 577만 명을 기록했는데요. 네. 이게 1년 전과 비교해는 41만 명이 늘어난 수치고 60세 이상 취업자가 이게 10년 만에 2배 가까이 빠른 급증세를 보인 건데요. 고령 취업자들이 예, 맞습니다. 이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고용률도 늘고 있는데요. 지난 2월 기준으로 60세 이상의 고용률이 약 43%, 전체 60세 이상 인구 중 10명 중 4명이 지금 일을 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것도 통계 작성 이후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네. 60세 이상 인구 고용률이 20년 전에는 32%였거든요. 네. 10년 뒤인 2013년에도 32.8%로 큰 변동이 없었는데 최근 10년 사이에 이 60세 이상 고용률이 빠르게 증가한 겁니다. 반면에 2월에 20대 이하 청년층 취업자 수는 1년 전과 비교해 12만 5천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20대 이하의 취업자 감소폭은 이제 2년 만에 최대였고요. 40대 취업자도 약 한 8만 명가량이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의 취업자 수는 줄고 있고 고령층의 취업자는 빠르게 늘고 있고 물론 이제 인구 구조도 살펴봐야겠습니다만 그건 잠시 후에 제가 한번 여쭤보겠고요. 우선은 그러면 이분들이 60대 이상에서 취업하는 것까지는 좋다. 그러면 제대로 된 처우를 받고 있느냐 이걸 따져봐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임금 근로자의 일하는 고령 가구주 절반 정도가 한 달에 100만 원도 벌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요. 지금 최저임금 기준으로 한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금액이잖아요. 게다가 이제 고령 근로 가구주 절반 이상이 임시직이었고 업종별로 보면은 보건사회 목적이 약 30%, 이어서 임대서비스업, 공공행정이 뒤를 이었습니다. 좀 열악한 일자리들인 거죠. 생계비 마련을 위해 일하는 고령층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노인에 대한 일자리를 확대하고 근로 능력이 열악한 노인에게는 필요한 지원을 마련하는 등
고령층에 대한 사회적 안전망을 촘촘히 마련해야 한다라는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아이고, 절반 정도는 한 달에 100만 원도 벌지 못한다. 근데 이렇게 불리한 여건에도 불구하고 고령층, 그러니까 저임금 고령 취업자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면서요? 예, 맞습니다. 이제 1955년에서 1963년에 태어난 베이비 부머 세대가 예. 고령층에 진입하면서 60세 이상 인구가 1350만 명까지 늘었거든요. 1350만 명. 예, 우리나라 전체 인구 4명 중 1명이 60세 이상 인구인 셈이고요. 4명 중 1명이 60세 이상. 예, 맞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최근 고물가 등으로 파트타임 잡과 제2, 제3 직업을 찾는 고령층이 늘어난 이유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은행이 고령층 고용률 상승 요인 분석 보고서를 통해서 크게 이제 두 가지 원인을 꼽았는데요. 네네. 첫째가 이제 자녀로부터 지원을 받는 사적 지원이 감소했다라는 게 있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공적 연금과 자산 소득 대비 이제 물가 인상으로 생활비가 급격하게 증가한 점 두 가지를 꼽았습니다. 인구 고령화와 물가 상승 등으로 취업 전선에 뛰어드는 고령층과 은퇴자 등이 많아졌다라는 건데요. 통계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55세에서 79세에 고령층이 일하고 싶은 이유로 실제로도 설문을 통해 생활비에 보탬이 되고 싶어서를 가장 높은 비율 한 60% 정도가 이렇게 응답을 했습니다. 이제는 60세가 넘어서도 일자리를 찾아야만 하는, 찾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환경으로 내몰리는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이제 어예진 소장에게. 네. 미국의 그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가 굉장히 큰 이슈였는데 우리나라 뭐 무역과 관련해서도. 네. 이제 유럽판 IRA, 뭐 유럽에서는 이제 핵심 원자재법, 뭐 CRMA 이렇게도 하는데 네. 그 초안이 골자가 공개가 됐죠. 맞습니다. 네. 이 법안은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빗대는 표현이 유럽판 IRA라고 할 정도로 네. 미국과 중국에 대항해서 자국 시장을 보호하겠다 이런 취지가 강합니다. 총 두 가지 법안인데 하나는 해외 원자재 의존도를 낮추는 핵심 원자재법, 그러니까 영어로는 줄여서 CRMA라고도 하는데요. 자동차용 배터리, 풍력, 태양광 발전 설비 제조에 필요한 뭐 히토류, 리튬, 마그네슘 등을 이 중국산 의존 비율이 모두 이게 90% 이상이 되거든요. 많게는 한 98%도 됩니다. 네. 앞으로는 이 세 가지를 포함한 뭐 구리, 망간, 니켈 이런 걸 포함해서 16가지 핵심 소재를 전략적 원자재로 규정을 하고 이들이 밖에서 얻는 제3국에서 얻는 원자재 의존도를 65% 미만으로 낮추는 걸 목표로 정했습니다. 90% 이상인 걸 65% 미만으로. 네. 네. 구체적으로는 EU 내에서 원자재를 최소 10%는 채굴하자. 가격은 좀 비싸겠지만 우리 안에서 찾아보자. 그리고 최소 40%는 그걸 EU 안에서 가공을 하자. 그리고 재활용 능력도 15% 이상으로 높이자. 이런 내용이 초안에 담겼습니다. 이 법안에 대해서 우리나라 산업통상부가 법률을 좀 분석 중인데 네. 지금까지 봤을 때는 핵심 원자재법이 역내 자금률 목표 선언이 성격이 짙고 미국과 같이 뭐 좀 역의 차별 조항이 있다거나 좀 독소 조항이 있다거나 뭐 현지 조달 요구 조건 등이 포함되지는 않았다고 해요. 또 우리 측 전문가들은 배터리 소재나 히토류 등이 또 중국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데 이걸 봤을 때 단기적으로는 수익성 측면에서는 좀 부담 요인이기는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아마 우리 배터리 기업이 이미 유럽에 진출한 상태이기 때문에 네. 지금 EU가 내놓는 이 법안 규제에 좀 조건을 다 맞춰준다면 근본적인 공급망 다변화가 계기가 될 수 있다. 우리도 지금까지 중국 의존도가 매우 높기 때문에 이번에 이 의존도를 낮출 수 있는 기회가 될 거다. 긍정적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 법률은 태양광 패널, 전기차 배터리 저장 기술 같은 주요 탄소 중립 산업의 제조 역량을 2030년까지 EU 연간 수요의 40%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겁니다. 태양광 배터리를 포함해서 뭐 바이오 메탄 등 8개 분야에 적용될 예정인데요. 우리 측에서는 EU 자체가 배터리 기술이 좀 우리보다는 앞서 있지 않기 때문에 네. 한국 배터리 관련 기업에게 좀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런 의견도 나옵니다. 근데 조금 전에 이제 어예진 소장이 네. 우리 기업들이 유럽연합이 내놓은 조건들을 만족시킨다면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네. 그러면 우리 기업들한테 어떤 뭐 혼란이라든지
뭐 부담을 줄 만한 요인 이런 건 없을까요? 아무래도 이 산업통상자원부가 이 해당 법안이 우리 기업에 미칠 영향은 좀 제한적이다 이런 평가는 하고 있지만 네. 좀 업계에서는 입장이 좀 다르죠. 입법 과정이 이게 마무리가 될 때까지 총 한 1년에서 2년 정도가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추가 입법이 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좀 리스크가 있다. 우리 기업에게 좀 부담이 되는 내용들이 추가 입법이 될 경우에는 좀 위험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예를 들면 뭐 이런 겁니다. 수출 기업과 외국인 투자 기업에게 차별적인 부담을 지게 할 수 있다는 예상 또는 EU 조건에 따라서 이제 중국 원자재 의존도를 낮추는 과정에서 좀 비용이 증가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유럽 자동차 기업들이 미국 IRA와 같이 자국 전기차나 배터리 사업에 좀 지원을 요구하는 경우. 그렇죠. 그러니까 비슷한 조건을 내거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핵심 원자재와 관련된 기업 정보 공개 요구가 강화가 돼서 기업들의 주의가 필요하다는 점 등이 좀 꼽혔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도 그렇고 유럽연합의 핵심 원자재법도 그렇고 뭐 미국의 칩스법도 그렇고 어떻게 보면 다 이제 자국 중심, 그렇죠. 보호무역주의 이렇게 가는 것 같아서 참 우리 입장에서 그러니까 많이 힘듭니다. 잘 만들었다면 지금까지는 네. 좀 싸게 해서 잘 만들었다면 지금부터는 뭐 유럽이나 미국 같은 선진국과의 공급망 관계를 잘 갖춰야 하는 그렇죠. 이런 걸로 상황이 바뀌는 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같이 좀 융화가 돼야죠. 네. 경쟁만으로도 안 되고. 자, 이완주 기자, 중국의 짧은 동영상 서비스, 이 틱톡을 금지하는 움직임이 전 세계로 퍼지고 있다고요? 일단 틱톡 서비스 말씀드리면 네. 2012년에 설립한 중국 IT 기업 바이트댄스의 짧은 비디오 영상 플랫폼인데요. 네. 짧게는 3초에서 보통 한 1분 정도까지의 짧은 동영상을 올릴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현재 틱톡 이용자 수는 전 세계 10억 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미국에서는 틱톡 서비스가 제한 중인데요. 네. 미국 하원에 이어 상원에서도 틱톡 사용 금지 법안이 통과될 가능성이 지금 높은 상황이고요. 미국 법무부는 틱톡을 운영하는 바이트댄스가 미국 언론인의 개인정보를 감시하고 있다는 이유로 심지어 현재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미국인의 개인정보가 중국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 이제 틱톡 CEO는 이제 불가능하다라고 반박을 했는데 지금 힘싸움을 하는 양상이고요. 네. 인도와 유럽연합, 일본, 캐나다도 정보 유출 우려를 이유로 틱톡 사용 금지를 결정을 했습니다. 네. 특히 이제 같은 중화권 국가로 분류되는 대만에서도 내년 1월에 대선을 앞두고 있는데 가짜뉴스 차단 등을 이유로 틱톡 전면 제한을 이제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세계 각국이 틱톡 추방에 나서는 이유는 이제 틱톡의 성장 속도가 동영상 플랫폼 중에서 가장 빠르고 네. 영향력도 높기 때문인데요. 여기에 최근 미중 갈등 속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중국 기업 견제의 목적도 있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네. 미국 정부의 틱톡 추방 움직임에 따라서 틱톡의 기업 가치는 6개월 동안 800억 달러, 우리 돈으로 104조 원이 축소가 됐습니다. 이게 사실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청소년들도 그렇고 많이 쓰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한때 뭐 유튜버가 꿈이었다면 이제 청소년들 중에 틱토커가 꿈인 경우도 나오고 있는데요. 틱토커라고 하나요? 예, 맞습니다. 한 달 평균 이용 시간 기준으로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 등 다른 SNS를 크게 앞장서고 있고요. 네. 활성 사용자 수도 가장 많습니다. 만 10세 이상의 안드로이드 스마트폰 사용하는 한국인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한 달 평균 17시간 44분을 틱톡에 할애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유튜브는 쇼츠, 인스타그램은 릴스 등 비슷한 서비스를 도입해서 경쟁을 하고 있는데 네. 틱톡의 인기가 현재로서는 압도적입니다. 주요 사용자층이 10대 등 젊은 층 중심인데요. 2010년 초에서 2020년 중반 사이에 태어난 세대가 설치한 앱 순위에서 틱톡은 4위, 페이스북은 13위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에서도 정보 유출 등의 문제가 있어서 누리꾼들 사이에서 지워야 할 앱 가운데 하나로 틱톡이 꼽히고 있는데요. 실제 틱톡은 사전 고지 없이 개인정보를 수집했다가 우리나라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1억 8천만 원의 과징금 징계를 받기도 했습니다. 네. 충분한 고지 없이 아동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해외로 이전한 데에 따른 징계였고요. 또 디지털 마약이라고 불릴 정도로 청소년에 유해한 영향을 미친다는 비판도 높아지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틱톡에서 유행한 기절 챌린지라는 게 있어요. 서로 기절시키는 거. 예, 맞습니다. 기절할 때까지 숨을 참는 건데 이 때문에 18개월 동안 20명이 사망했다는 언론 보도도 있었고요. 어휴, 예. 다만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영국, 인도, 일본 등과 같이 틱톡에 대해서 정부 차원의 금지는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게 우리나라에서도 어떤 대책이 나오는지 한번 좀 지켜봐야겠고요. 오늘 해담경제연구소 어예진 소장, 파이낸셜 뉴스 이환주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많은 분들이 마스크 네 오늘 경제 퀴즈 관련된 정답들을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사실 제 입에서 이게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올 정도로 오답이 없습니다. 한 분 계셨어요. 6508님이 화장품이라고 보내주셨는데 계속해서 많은 퀴즈 정답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KBS 1라디오 성공예감을 듣고 계십니다. 참여해주신 여러분께는 추첨을 통해 판촉물 전문그룹 기프코에서 텀블러 세트를, 아름다운 식탁 창조 주비푸드에서 자연에서 갈아 만든 생와사비를, 쉽고 빠른 판촉물 제작 시너지 기프트에서 LED 튜브 스탠드를, 80년 전통 미국 프리미엄 브랜드 레스토닉 침대에서 아르망디 매트리스를, 성공예감에서 정성스럽게 준비한 커피 쿠폰을 보내드립니다. 당첨자는 성공예감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경제상식 퀴즈 문자 많이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제가 오히려 오답을 찾는 게 더 힘들 정도로 방금 이제 김광민 님이 막걸리라고 보내주셨는데 자,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게요. 오늘부터 버스와 지하철, 택시 등 이런 대중교통에서, 그리고 마트 안에 있는 약국 등에서 이것을 착용할 의무가 사라집니다. 일부 예외는 있습니다만 일상생활에서는 안 써도 된다라는 건데요. 다만 이제 일반 약국이라든지 병원, 요양원 이런 데 가실 때는 꼭 써야 하고요. 3년 전만 하더라도 이거 사려고 진짜 긴 줄 서고, 그렇죠. 1인당 2개까지만 살 수 있다. 아니면 5부제를 실시한다 이러면서 정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던 순간들이 있었는데 3년 만에 정말 격세지감입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그리고 KBS 콩으로 보내주시면 되고요. 3014님이 택시기사입니다. 귀 뒤쪽에 굳은 살이 생겼습니다라고. 손님들과 이것 때문에 시비도 많았어요 라고 해주셨는데 그동안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8584님은 대구에서 첫 코로나 사태가 벌어졌을 때 중고장터에서 이거 사려다가 사기당한 적도 있었는데 이런 날이 오는군요 라고 해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3102님은 6년차 시내버스 기사입니다. 첫 차 운행 때 승객 150분 이상 중에서 마스크 미착용하신 분은 한 분만 계셨었습니다. 그렇죠. 다들 이게 안 쓸 수가 없는 상황이었고, 특히 오늘 같은 날은 미세먼지 때문에 나는 그래도 이걸 쓰겠다 하시는 분들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의 문자 메시지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KBS 1라디오 성공예감. 앞서 저희가 오프닝 때 예고를 해드렸죠. 지금부터 우리 저작권 관련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게 저작권이 있는 사람들만 들어야 되는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오히려 없는 사람들도 우리가 주목해서 들어야 되는데, 얼마 전에 만화 검정고무신의 이우영 작가의 사망으로 인해서 이 저작권에 대한 관심이 다시 불붙고 있습니다. 슬기로운 생활법률사무소 3정의 장윤미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보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도 다른 라디오에 출연하신 거 자주 들으면서 예. 도움 많이 받아왔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오늘은 저작권 관련해서 여쭤볼 텐데, 일단은 검정고무신도 그랬고 구름빵도 그랬고 이런 만화나 동화 원작자들을 이제 어떻게 보면 괴롭게 만드는 저작권 분쟁이 계속됐는데 그 핵심 이유는 뭐였다고 봐야 될까요? 관행 때문인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관행부터. 예. 사실 원작자들은 처음에 출판사와 계약을 할 때 이게 15년 전에 계약을 맺으셨거든요. 이 돌아가신 작가분 같은 경우에는. 네. 그런데 매절 계약이라고 해서. 매절. 예. 아주 통째로 넘기는 겁니다. 저작권을. 저작권을 통째로 넘기는. 그러니까 원래 이 베이스가 됐던 만화로 이를테면 애니메이션을 제작한달지 아니면 다른 여러 용도로 뮤지컬을 올린달지 하더라도 그 수익은
출판사가 가져가는 거예요. 이런 매절 계약이 과거의 관행이기도 했고 그리고 어떻게 이 컨텐츠가 활용될지를 계약 당시에는 원작자가 잘 모를 수도 있습니다. 어떤 수익 창출이 될지는. 그래서 이런 계약을 맺었던 건데 오히려 본인이 이거를 활용하려고 했을 때 저작권 침해다라고 출판사로부터 고소를 당하기도 했었고요. 네. 그래서 이 계약의 내용 자체는 포괄적으로 넘깁니다. 그리고 배타적으로 넘겨요. 그러니까 원작자와 출판사가 동시에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출판사만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로 지금까지 계약을 맺어왔었던 겁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문서로 돼 있었으면 그나마 나은데 구두 계약도 상당히 흔했었던 거예요. 입증의 문제도 있어서 이런 관행이 상당히 문제가 있구나. 이번 사태를 계기로 좀 떠오르게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왜 저작권을 통째로 넘기느냐 반문하실 수도 있는데 네. 근데 그 상황에서는 작가분들이 상대적으로 힘들고 뭐 유명하지도 않고 수익이 안 되던 상황이어서 네. 정말 을의 위치에서 이런 계약을 또 할 수밖에 없는 그렇습니다. 환경이었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근데 그 이후에 표준 계약서라는 게 도입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좀 공정위에서 좀 나름 신경을 쓰고 있고 좀 어떻게 달라진 게 있습니까? 그 그렇습니다. 사실 표준계약서라는 게 2014년도에 도입이 돼가지고요.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에 들어가시면 정말 다양한 양식의 표준계약서를 정부에서 만들어서 올려놨습니다. 네. 그러니까 계약을 체결하실 때 참조하시면 상당히 좋고 이런 문제점들이 있었기 때문에 공정위에서 만든 표준계약서에서는 2차 저작물의 권한 그리고 수익을 전부 뭐 출판사나 다른 원작자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이 가져가는 것을 제한하는 형태로 규정이 돼 있긴 한데요. 네. 표준계약서라고 해서 이게 강제성이 있는 게 아닙니다. 계약이란 건 기본적으로 갑과 을이 이 계약을 체결하는 당사자들이 원하는 내용을 넣게끔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손질해서 아니다. 2차 저작물은 다른 제3자가 가져갈 수 있게끔 그러니까 원작자에게 기속되지 않게끔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법적으로는 문제가 생기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런 분쟁이 생겨서 법원까지 가게 됐다라고 했을 때 법원에서 상당하게 강력하게 보는 건 계약서입니다. 계약서를 법률적으로 처분 문서라고 하는데요. 네. 날인이 돼 있고 어떤 권리 의무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재가 돼 있다라고 하면 이거 당사자들끼리 이렇게 약속한 거 맞는데 왜 지금 와서 다른 소리를 합니까?라고 반문을 듣게 마련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주 궁극적인 해결책이 되기는 좀 어렵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10년 전이 됐건 15년 전이 됐건 당신네 둘이서 서로 도장 찍었잖아요. 네. 이렇게 합의했잖아요. 라고 법원은 문서를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표준계약서 공정위에 있지만 그것대로 작성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습니다. 자, 일단 우리 그 생활 속으로 좀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영업자분들도 자칫하다가 이제 저작권 문제에 휘말릴 수가 있던데 대표적인 거 요즘에 가게에 보면 책에서 나온 문구라든지 SNS의 어떤 유행어 같은 거를 네온 사인으로 예쁘게 만들어서 네. 사람들 이제 사진 찍어서 뭐 별스타그램 이런 데 올릴 수 있게끔 많이들 해놓잖아요. 요런 건 어떻습니까? 저작권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실제로 문제가 된 사례가 있어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를테면요. 그러니까 생활의 참견이라는 뭐 책도 있고요. 네네. 뭐 영화도 있고 이런 정도는 괜찮아요. 그러니까 영화의 제목, 단체 명칭, 뭐 책 제목 이런 거 일상에서 흔히 쓰이는 표현을 좀 차용해서 쓰는 것은 이거 창작성 있는 표현이다라고까지 생활의 발견이라고 해야 될 텐데요. 뭐 네네네. 이런 부분들은 쓰는 게 제동이 걸리지 않는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은데 실제로 문제가 됐던 사안이 하나가 있습니다. 이건 문장이었어요. 문장. 한 음악가가 본인의 앨범에 이게 제목이었더라고요. 찾아봤더니 네네. 난 우리가 좀 더 청춘에 집중했으면 좋겠어. 이런 문구를 앨범에 담았습니다. 네. 그런데 이 문구가 좀 청년층 마음을 울리는 문구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후죽순으로 뭐 제주도의 카페 그리고 뭐 중국집 같은 데선 난 우리가 좀 더 뭐 탕수육에 집중했으면 좋겠어. 이렇게 차용까지 패러디까지 아주 나왔는데 네. 이 원작자가 문제를 삼은 건 한 서울의 백화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스트리트라고 해서 이런 팝업 스토어를 운영하는 그 길에 백화점에, 예. 이 문구를 그대로 네온 사인으로 제작을 해서 놨던 거예요. 이 원작자가 이건 너무 문제가 큰 거 아니냐. 이건 내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다. 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백화점 측은 이건 저작권 침해가 아니다. 이거 흔히 쓸 수 있는 좋은 문구라서 우리가 쓴 거고 이 부분을 법적으로 문제 삼을 수 없다라고 했는데 법원은 판단 그렇게 내리지 않았습니다. 이거 대단히 독창적인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창작물로 충분히 인정할 만한 그런 문구이기 때문에 백화점이 이 문구를 사용한 건 오로지 상업적인 이익이었다. 저작권을 침해한 것이다. 그래서 손해배상금 300만 원을 인정해 줬거든요. 이게 뭐
항소심, 대법원 이렇게까지 가진 않고 하급심 판결로 끝나기는 했지만 네. 이 정도 문구를 그대로 따다 쓰시는 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거 정말 몰랐던 사실이네요. 네. 또 그 문장, 문구뿐만이 아니라 글꼴도 있지 않습니까? 글꼴. 그렇죠. 요거는 어떻게 보면 당연히 문제가 될 것 같아요. 예, 당연히 문제가 됩니다. 네. 근데 이걸 많이들 모르셔가지고 예. 무료 폰트가 많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또 함정일 수 있다면서요? 예, 무료 폰트가 왜 함정일 수 있냐면요. 개인이 그냥 뭐 그 내부에서 쓸 때 쓰는 것은 무료로 해도 되지만 상업적으로 이용할 때는 안 된다. 이렇게 아주 깨알같이 쓰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배포를 하더라도. 그러니까 무료라고 하더라도 상업적으로 쓰면 안 됩니다라고 어딘가에 써 있을 수 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이고. 반드시 사용하시기 전에 폰트 저작권 확인해야 되는데요. 이게 얼마나 분쟁이 많냐면요. 네. 매년 수천 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글꼴 가지고 그렇습니다. 소송 붙는 게요? 네. 무료 폰트라고 해서 내가 썼는데 아니에요. 이 약관 세심하게 한번 보시면 그렇지 않아요. 라고 했기 때문인데요. 말씀드린 대로 개인용으로는 무료, 상업용으로는 유료 이렇게 정해놓은 경우가 상당히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컴퓨터에 깔린 글씨체는 이건 그대로 사용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요. 깔려있던 거. 유료 폰트인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 부분 정확하게 확인하고 사용하셔야 됩니다. 진짜 꼼꼼하게 체크를 해봐야겠네. 이거 왜냐면 유튜브 하시는 분들도 썸네일 같은 거 만들다가 네. 어디에서 막 내용 증명이 날아오고 막 그런다 그런 경우 하더라고요. 많죠. 조심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거 진짜 많이 헷갈리는데 매장에서 음악을 틀 때 이거 저작권을 요금을 내야 되는지 안 내도 되는지 뭐 작은 매장이면 괜찮은 건지 이거 굉장히 헷갈리거든요. 그렇습니다. 작은 매장은 일단 음식만 파는 곳이라면요. 50제곱미터 그러니까 평방으로 따지면 한 20평 정도를 조금 상회하는 정도는 저작권 어떤 우려 없이 음악을 트시는 게 가능한데요. 그 이하로는. 예. 네. 근데 적은 곳이라도 술을 판달지 하면은 저작권을 내고 음악을 트셔야 돼요. 그게 달라요? 예, 다릅니다. 밥만 파는 곳이랑 술까지 파는 곳 달라요? 맞습니다. 저작권 예, 적용이? 예. 다르기도 하고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매장에서 음악 트는 행위 저작권법상 공연을 튼다고 평가를 받습니다. 남의 이 어떤 저작물을 그대로 틀기 때문에 무료로 해서는 안 되는 게 원칙이고요. 네. 그래서 저작권법 침해 소지도 상당히 있는 건데 일단 50제곱미터를 기준으로 보면은 음악을 트실 때 음악 저작권료 납부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아마 클래식은 이거 다 저작권이 없다라고 하던데 과거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세요. 네. 클래식도 다 그런 게 아닙니다. 일단 클래식 연주자의 저작권이 인정될 수 있어요. 연주자까지. 예, 그리고 클래식을 베이스로 하더라도 이걸 조금 편곡을 한달지 재편집을 한달지 이런 경우에도 저작권이 인정될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이 점도 유의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안전하신 건 음악 저작권 협회에 별도로 개별 매장에서 금액을 내고 음악을 트시나요. 이 부분도 조금 번거로우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음악 스트리밍 사이트가 있어요. 거기에서 매장용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사용료를 거기에 상응하게 납부를 하게 되시기 때문에 법적인 위험도는 좀 사라지게 되는 부분이 있고 또 프랜차이즈 매장 운영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이런 경우에는 본사가 공헌권료라고 해서 대신 납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프랜차이즈 본사가 납부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작은 매장 개별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아예 스트리밍 사이트에서 매장용 네. 스트리밍이라는 거를 하면 된다. 그렇습니다. 아, 그럼 돈을 조금 더 주고서라도 네. 이렇게 해야죠, 그러면요. 그리고 이것도 헷갈리는데 유명인이 본인 가게에 찾아왔을 때 뭐 사인을 부탁하거나 요즘 이제 사진을 찍어서 벽에 붙여놓거나 아니면 그 어떤 뭐 SNS 계정에 사진을 올리기도 하잖아요. 네. 요거는 어떻습니까? 이것도 당사자 동의를 받으셔야 사실 안전합니다. 그러니까 사진만 찍는 걸로 상대방이 인식하고 이걸 광고에 활용하면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아, 그냥 핸드폰에만 저장해 놓는 거랑 네. 그걸 바탕으로 광고까지 하는 그렇습니다. 거랑은 다르다. 그러니까 음식점에 붙여놨을 때 제가 이 집 사장인데 내지는 이 집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혹시 사진을 붙여놔도 될까요? 해당 연예인이나 뭐 이른바 셀럽이라는 사람이 그러셔도 됩니다라고 하면은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요. 왜 그러면 법률이 그렇게 규정돼 있기 때문입니다. 사진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창작물입니다. 연예인 사진을 뭐 인터넷 쇼핑몰 등에 함부로 인용하고 했을 때는 법적 처벌을 받게 되는데 당사자한테 동의받지 않고 이걸 광고로까지 이용한다, 올린다, 저작권법 위반 행위에 해당하고요. 형사처벌 조항을 갖고 있습니다. 5년 이하의 징역
5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처해질 수 있는 이게 비교적 좀 무거운 세네요. 예, 법정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되고요. 이런 경우들도 인터넷상에서 종종 봅니다. 연예인 사진 같이 찍은 거 올리고 혹시 당사자가 문제 삼으면 문제가 되면 삭제하겠습니다라고 하면 혹시 빠져나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이미 올리는 행위는 이뤄진 이후기 때문에 그런 단서를 단다고 해서 면책이 되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문제 시 삭제하겠습니다. 네. 이거는 어차피 사후적인 거라 그렇죠. 아무 소용없다. 예. 사실 이제 식당 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유명인들 와서 사진 찍었을 때 당연히 벽에 걸어놓는 것 네. 정도는 감안한 거 아니겠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죠. 그러면 안 된다라는 거. 네. 조금 그리고 시간이 없어서 좀 요 마지막 질문으로 넘어가 볼게요. 네. 그 유튜브 같은 데 보면 기존에 있던 뭐 드라마나 영화나 아니면 다른 사람의 유튜브 콘텐츠를 요약해서 올리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거를 요약한 걸 더 먼저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고. 네. 요거는 저작권 문제가 어떻게 될까요? 문제됩니다. 그런데 보통 과거 거를 많이 이렇게 좀 짜깁기 해서 편집해서 올리시는 분들도 많은데요. 뭐 5년 전, 10년 전 드라마 그렇죠. 같은 거. 그런데 저작권 보호 시간은 사망으로부터 70년이에요. 거의 저작권 보호를 받는 영상물이라고 보셔야 되고요. 일단 저작권자 동의받지 않고 편집을 해서 올리시는 거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외 거는 가능한가? 그렇지 않습니다. 해외 드라마나 예능도 우리나라 저작권법에 따르면 보호 대상이기 때문에 동의를 받고 올리시는 게 원칙입니다. 그냥 뭐 해외에 있는 사람이 모르겠지 했다가는 예. 큰일 나는 거고. 당연히 이제 저작권에 대한 그 가치도 서로 생각을 해야 하는 거겠죠. 오늘 장윤미 변호사님한테 정말 많은 거 배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듣고 오겠습니다. 오늘부터 대중교통수단이나 대형시설 내 개방형 약국에서도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어졌습니다. 오늘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930명, 위중증 환자는 122명, 신규 사망자는 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을 보면 지난해 지나치게 많은 성과급을 지급했다는 지적을 받은 보험사와 카드사 최고 경영자의 연봉이 최대 30억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실리콘밸리 은행 SVB 파산 여파가 여전한 가운데 미국 정치권에서 현재 25만 달러, 약 3억 2,700만 원인 예금 보호 한도를 올려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와 유럽중앙은행 등 전 세계 주요 6개 중앙은행이 현지 시간 19일 달러 유동성 공급 강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제가 좀 증시를 보고 있었는데 약세로 출발을 했다가 코스피 코스닥이 상승으로 반전을 했습니다. 강보합 정도로 올라왔고 코스피는 2,401, 코스닥은 802, 일종의 문턱, 라운드 넘버는 좀 넘어서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은 한동안 좀 얼어붙어 있던 부동산 경매 시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좀 들어볼 텐데 조금 온기가 돌고 있다고 하네요. 부동산 경매 시장에. 이게 좋은 건지 안 좋은 건지도 좀 따져봐야 될 것 같습니다. 돈워리 투자백서 어서민의 성선화 대표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요즘에 그 경매 법원 좀 다니시나요? 네, 맞습니다. 좀 어때요, 분위기가? 사실 제가 처음에 부동산 투자를 시작했었을 때가 2011년도였었고요. 네. 그때 제가 경매를 위주로 했었거든요. 2011년부터. 네. 근데 사실 그때도 이제 금리가, 대출 금리가 지금처럼 약 5% 정도? 네, 예금 금리가 7%인 그때는 더 것도 높았던. 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다시 이제 거의 10년 만에 다시 경매를 시작을 했는데 그 이유가 고금리 때문인 거죠. 잠시만요. 10년 만에 다시 이제 경매 시장에 뛰어드셨다. 네. 근데 고금리 때문이다. 네. 그 연결고리를 좀 설명을 드리면은요. 네. 사실 경매 시장에 괜찮은 물건들이 많이 나오려고 하면은요. 네. 일단 빚을 못 갚아서 나오는 물건들이 많아야 되는데 네. 제가 판단했을 때 그동안은 저금리였기 때문에 거의 제로금리랑 비슷했었기 때문에 네. 좋은 물건들이 빚을 못 갚아서 나오는 횟수가 굉장히 줄었었고요. 네.
그리고 사실 뭐 특히 강남 물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숫자가 거의 절반으로 줄었었거든요. 근데 최근에도 제가 강남 물건들만 몇 군데 돌아다녔었거든요. 네. 그래서 다시 괜찮은 입지에 괜찮은 물건들이 경매 시장으로 나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제가 다시 경매 시장을 보기 시작했고 금매와 함께 경매도 보게 된 거죠. 근데 이게 항상 그 경매에 관련된 콘텐츠를 경제적으로 다룰 때 굉장히 이제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네. 누군가에겐 이게 좋은 물건이 될 수 있는데 누군가에게는 정말 피눈물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조심스럽긴 합니다. 우선은 그 경매 용어부터 몇 가지 좀 정리를 하면 좋을 것 같은데 네. 이게 임의 경매랑 강제 경매 네. 뜻이 조금 다르다면서요? 네, 사실 이제 경매 정보지를 딱 보면 여기가 임의 경매냐 강제 경매는 딱 떠 있는데 이게 뭐지? 라고 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임의 경매라는 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제 집이 있는데 제 집을 담보로 빚을 졌어요. 네. 주택담보대출이라고 하죠. 네. 그러면 여기에는 분명히 채권자가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채권자가 제가 이 집에 대한 빚을 못 갚은 거죠. 네. 뭐 원리금을 못 갚았거나 이자를 못 갚았거나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경매를 넣는 게 임의 경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강제 경매는 사실상 그 채권자와 이 집하고는 무관한 거죠. 네. 예를 들어서 제가 사업을 하다가 이제 다른 쪽에서 신용대출을 받았었는데 이 신용대출을 에 대해서 못 받은 그 네. 채권자가 막 그렇게 그 채무자에 대한 조사를 한 거죠. 조사를 해봤더니 이 사람이 이 집이 있었구나. 그럼 이 집을 내가 대신 받아야겠다. 이렇게 해서 넣는 게 강제 경매인 거죠. 그래서 임의 경매 같은 경우에는 담보가 주택이고요. 강제 경매 같은 경우에는 주택을 담보로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다른 채무 관계에 의해서 경매가 나오게 되는 거죠. 네. 대표적으로 또 세입자가 넘겼느냐 법원에서 넘겼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네. 대표적으로 이제 경매 물건을 확인할 수 있는 요즘에는 그 사설 사이트 업체들이 많아지기는 했는데 네. 가장 쉽게 찾아보려면 어디서 봐야 될까요? 사실 이제 공짜로 볼 수 있는 데들이 있습니다. 네, 대법원 정보 사이트인데요. 대법원 경매 사이트에 가면 인터넷에다가 대법원 경매 사이트 딱 치면 이제 딱 나오는데 네. 사실 요거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보기가 힘들게 돼 있어요. 복잡하고. 그렇죠.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공짜로 보는 것들이 사실은 나의 수고로움이 동반되는 거잖아요. 근데 제가 쓰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제 사설 사이트 중에서 경매 물건을 잘 표시해 주는 데가 있거든요. 네. 네. 거기에서 일단 보고요. 그리고 이제 그 파란 창에서도 한 달에 한 3건 정도는 무료로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방법들도 있고요. 그리고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유료 경매 사이트들도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전국 단위로 할 경우에는 굉장히 비쌀 수 있지만 사실 서울이나 경기권으로 하면 한 달에 2만 원에서 3만 원 정도? 자기가 필요한 정보들만 좀 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경매 사이트가 일반적으로 뭐 되게 비싸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게 있다라고 하면 꼭꼭 찍어가지고 이렇게 보실 수는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가장 무료로 볼 수 있는 사이트는 대법원 경매 사이트인데 네. 그거를 더 보기 편하게 뭐 정보까지 얹어주는 민간 사이트들, 네. 뭐 당연히 그게 이제 유료 네. 부가가치를 주는 걸 테고요. 일반적으로 이제 경매 물건은 시세보다 싸게 사기 위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뛰어드시는 거잖아요. 네. 어느 정도나 싸다고 보면은 그게 일반적일지. 이게 좀 시장 상황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요. 네. 지금 경매로 나오는 물건들 같은 경우에는요. 최소 한 1년 전에 감평을 받았거든요. 네. 그렇다 보면 이 감정평가 가격이 최고가로 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하락장일 때는 더. 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최초 감평가가 7억인데 네. 현재 시세는 6억, 7억 이렇게 되는 거죠. 주변 시세. 네. 네. 그러면 지금은 적어도 1회 아니면 2회 유찰이 돼야지 시세랑 비슷한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많이 보면은 2회 유찰됐다고 하더라도 시세를 실제로 조사를 해보면 뭐야? 최근 시세랑 똑같네? 이런 경우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지금 현재 시장 상황에서는 최소한 2회 정도 유찰이 돼야 가격적인 경쟁력이 있고 3회까지 떨어진다라고 하면
그때서야 이게 시세보다 조금 싸거나 이렇게 될 수가 있는데 사실 좀 저는 이제 6개월 뒤만 간다고 하더라도 6개월 뒤로 가면은 이제 그때가 되면 또 1년 전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때는 또 바닥일 때 최초 간평을 받았기 때문에 그때는 또 상황이 조금 바뀌어지게 되는 거죠. 그때는 이제 1회 유찰이라고 그러면 정말 더 싸게 될 수가 있는 거고 그때는 유찰이 되지 않고 신권으로 들어가는 것도 나을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몇 회 유찰됐을 때 싸다 이런 것들은 시장 상황과 맞물려서 생각을 좀 해야 되는 거죠. 네. 단순할 수는 없고 유찰 횟수도 보고 주변 시세도 봐야 되고 네. 그때 시장 흐름도 같이 봐야 되는 거고. 네, 맞습니다. 보통 이제 경매는 네. 한 어느 정도의 돈이 있으면 시작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을까요? 사실 뭐 이거는 그게 없습니다. 금액대 말고도 뭐 비율이라든지. 비율 같은 경우에는요. 최소 보증금 필요하지 않습니까? 네. 계약금, 보증금이라고 하는 건 예를 들어서 뭐 1억짜리 입찰을 한다라고 네. 하면 최소 보증, 그 입찰 보증금이 이제 10%거든요. 10%. 네. 그러면 이제, 그 10%만큼은 필요한 거죠. 근데 네. 뭐 강남에 고가를 한다라고 하면은 사실 뭐 계약금이 최근에 있었던 뭐 타워팰리스 같은 경우에는 네. 타워팰리스는 뭐 굉장히 고가잖아요. 막 이제 10몇 억씩 가잖아요. 네. 그러면 입찰 계약금만 거의 1억이 넘게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근데 또 그게 아니라고 하면 적게 들어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경매는 사실 제일 좋은 게 싸게 산다는 매력이 있는 건데 특히나 이제 처음에 들어갔을 때도 계약금이 10%밖에는 안 들어 입찰 보증금이 말 그대로 이제 입찰 보증금일 뿐이니까. 네네 네. 맞습니다. 만약 내가 떨어지면은 경매 법원에서 그 자리에서 되돌려 받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당연히 이제 인수 비용까지도 다 이제 감안이 돼야 할 테고. 네. 근데 뭐 경매라고 해서 당연히 많이 유찰이 됐다. 감정평가 가격 대비 몇 % 정도밖에 되지 않는 이것만 보면 안 될 것 같은데 네. 좀 일종의 선구안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분석할 때 제일 중요한 포인트 네. 어떤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자기만의 가이드라인을 좀 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네.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매로 산다라는 거는 일단 싸게 사기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최근에 제가 만약 예를 들어서 금매로 팔았을 때 가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부동산에 가서 조사를 하는 거죠. 근데 조사를 하실 때는 내가 사는 거 말고 내가 팔 때 얼마로 팔 수 있는지 물어봐야 되거든요. 내가 이 집 팔려고 하는데 얼마에 팔릴까요? 하면 최소한 3, 4천 원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실수요가 아니라 대부분 이제 투자 수요라는 걸 감안했을 때. 네네. 네. 그래서 내가 파는 것처럼 물어봤을 때 이 가격에는 확실하게 팔립니다라는 가격을 조사하고 난 뒤에 그 가격에서 시세 차익을 저 같은 경우는 최소 5천 정도를 남기는 거죠. 그리고 난 이후에 입찰 가격을 정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계산이 나오는데 단기로 사실 팔 수도 있거든요. 뭐 단기로 판다고 해서 세금이 많이 나올 수는 있지만 그 세금을 내고서라도 시세 차익을 낼 수 있다라고 하면 사실 돈은 버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본인만이 봤을 때 이거는 분명히 이 가격이면 팔린다. 그 가격에서 마이너스한 저 같은 경우에는 5천에서 8천 정도로 잡고 입찰 가격을 산정한 다음에 시세 차익을 내는 그런 목표를 세우게 되는 거죠. 오늘 어서민의 성선화 대표 통해서 경매 시장 간단하게나마 좀 알아봤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제 확실한 매도 가격을 먼저 파악을 해야 된다. 네. 주식으로 따지면 거의 안전마진. 그렇죠. 이거 확보하고 들어가야 된다라는 네. 이야기랑 일맥상통하네요. 오늘 성선화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많은 분들이 그 퀴즈 정답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제가 아까 잠깐 실수해가지고 이거 세 글자를 말씀을 드렸어요. 뭐 사실 정답만큼 강력한 힌트는 없는데 마스크. 제가 파악하기로는 오답 주신 분은 화장품하고 막걸리 2분밖에 없으셨고 많은 분들이 정답을 주셨습니다. 8282님이 마스크 약품 배송 차량을 운전하고 있습니다. 병원은 해제가 되었어도 모두가 마스크 착용을 하고 있답니다. 해주셨고요. 8955님, 3102님 마스크와 관련된 좋은 추억, 좋은 추억은 아닌 것 같고 좀 깊은 추억 많이 공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잠시 후에 2부 때 개미스쿨로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KBS 장애인식 개선 캠페인